이거 지금 또 수업 듣고 와서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내가 하는 수업보다는 아마 더 재미있게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김태봉 대표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김태봉입니다. 대학교 강의는 좀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제 사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부동산 쪽의 강의들을 좀 최근 1년 동안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했을 때 이게 젊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젊은 기운도 좀 받아가고, 그리고 제가 또 광운대학교 9학번이거든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저도 다시 와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활기차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대는 분위기가 막 되게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자 보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자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되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대부분 다 20대 초반이시잖아요, 다 지금. 예, 이때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었는데, 제가 왜 이런 강의를 대학교들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과도 연관된 과가 있다 다니시다 보니까 지금부터 관심 좀 가지라고 오늘 좀 좋은 말씀 제가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근데 이제 공대를 졸업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헛바람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과를 전공을 살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반항심이 좀 생겼나 보죠,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막 옷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친구들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옷 사러 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리고 이런 얘기 좀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 대학교 때 미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왜 안 했냐면 고등학교 때 다 끝내고 갔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대 생활이 너무 좀 지루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갈 길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전공을 사려지 않고요. 그 패션 쪽에 관련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뭐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패션 회사 중에도 좋은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들어가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갔고, 들어가다 일을 하면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좀 쌓거든요. 경력 쌓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는 분이었었어요. 잘 모르는 분이었었는데 그 협력업체라고 사장님이 저를 계속 지켜봤나 봐요. 굉장히 제가 성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패션 대기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톰보이 있잖아요. 톰보이가 저 때도 굉장히 큰 회사에 있었거든요. 기획MD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사업부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가지고 그때부터 MD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는 패션 기획MD를 했었고요. 그리고 35살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관련된 사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돈을 많이 좀 벌었어요. 거기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부동산을 이제 실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돈을 버는 케이스인데,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거 하면 돈을 벌고 싶은 게 꿈이 아닐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뭐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맞는 건가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버는 방법을 한 번에 알려드리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위주로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개짜 스타일이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관련된 다 삼성, LG 다 이사님으로 다 계시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런데 저만 자꾸 딴 길을 가요, 자꾸.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빌딩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은 빌딩. 그러니까 빌딩 시장은 굉장히 좀 음지에 있어가지고 돈 많으신 분들은 막 오픈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관련 컨설팅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또 제가 작년에 또 무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요식업도 하나 차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 중에서 요식업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나 할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하면, 지금도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다는 걸 느껴서 작년에 그래도 바빴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난청센터도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 든든하게 붙어있지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전의식이 좀 강해요. 근데 부동산은 도전의식이 강해야 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얼마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제가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강한 사제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정답은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초점으로 강의를 해야지 맞는 걸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단 좀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좀 성향의 내용을 좀 파악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일단은 구분해봤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자산가가 되고 싶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번 거주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파악하려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거주하시면 되세요. 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다. 맞네요. 대부분. 그리고 자산가가 되고 싶어서. 자산가가. 멋지네. 그리고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이것도 멋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뭔가 이제 그런 급여소득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수단으로도 부동산을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요즘에는 또 코인도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주식 하세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짜 많이 하네요. 그리고 코인 투자도 한다. 코인은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부동산도 혹시 부동산 투자까지 해보신 분 계세요?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계약서 서명을 이렇게 부동산이 아직 없으시고 대단하네요. 그래 저는 20대 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빠르시네요. 확실히 빠르네요. 맞아요. 근데 근로소득으로만 부동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부자가 되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주식으로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분들의 끝은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분 계시네. 질문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가장 1번으로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 집 장만. 내 집 장만. 그리고 투자로서의 부동산. 돈을 벌겠다.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머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투자는 일단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냐면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도 혹시 계세요? 맞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지 한번 좀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투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파트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빠른 거구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가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다. 손. 그리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 손. 건물주 되고 싶네요, 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성향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첫 번째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종류가 이렇게 주거형이 있고 상업형이 있고 이거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건물 투자를 저는 건물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건물 투자. 그래서 이것도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거는 아직 뭐 이렇게 수업적으로 듣지 않았죠? 예, 그 레버리지를 제가 또 설명해드릴 거고. 그리고 고금리의 부동산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해야 할까? 설명드릴 거고요. 제 소리 다 들리죠? 네. 잘 들려요? 네.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 투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감성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가난했었어요.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별명이 뭐였냐면 꼬깃꼬깃 3,000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노는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학창 시절 때도 미팅도 하고 막 요즘에는 학교 다닐 때 막 음주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 교수님도 아니고 영화관이 게 없으니까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술도 많이 먹고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돈이 없잖아요. 뭐 학생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술값 내 돈 걷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그 당시에 지갑이 있는데 저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줬어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항상 지금 놀려요. 꼬깃꼬깃 3,000원이라고. 돈을 거두면 항상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결혼할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 나중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과외도 좀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 졸업했거든요. 부모님도 아프셨어요. 부모님도 아프셔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나이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려면 최소한 남자들이 한 남자가 그때는 저희 때는 남자가 집을 해야 될 때였어요. 집.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 지금은 안 그렇죠. 요즘에 거의 5대5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도 딸이 있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남자가 막 그 비싼 부동산을 이렇게 떠난다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같이 해서 또 같이 일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돈이 없었어요. 결혼해야 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딱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이 4천만 원 있었거든요. 4천만 원. 이게 제가 번 돈이 아니에요. 그때도 정신 잘 못 차렸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막 뭐 사는 거 바빴어요. 노는 거 바쁘고 사는 데 바쁘고 막.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살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줬어요. 어머니가. 팔고 그 판 돈이 4천만 원 딱 남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결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근데 결혼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알아보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알아보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그때 여자의 마음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왜냐면 저는 그냥 뭐 남자들은 정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라면 하나 먹고 뭐 대충 이렇게 먹어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는 저는 꿈에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자는 너무 현실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할 당시 여자가 반항하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나를 선택할 때 고민이 좀 많았겠구나라는 거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부터 알았어요.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해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치가 정말 보잘것 없었구나라는 그때 저는 그때 항상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내 가진 백은 없었어도 내 몸뚱아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근자감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그 근자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으로 이거 지금 마이크가 안 돼. 예. 부동산을 공부를 해보다는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에다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 없어도. 일단은 그럼 예. 제가 놔두고 네. 무선 마이크로 그래서 집을 처음 사게 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자취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뭐 부모님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전세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뭐 소름 들어서 자기 전세제도 어떻거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아무나 아무 생각도 괜찮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뭔가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내가 전세를 예를 들면 1,000만 원 전세를 주고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대한 살 동안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 좋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세 좋다.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쁘다 생각하는. 나머지 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가요? 중간인 것 같다? 중간인 것 같다. 근데 전세제도는 외국인들은 되게 놀랍대요. 외국인들 오면은 외국에서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왔을 때 야 내가 뭐 이 렌탈비도 안 되면서 지금 살 수 있다고? 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인들 왔을 때는. 전세제도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전세제도가 좋다고 막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대출도 막 해주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세제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 못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제도는 집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큰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돈만 내가 여기다 갖다 박으면 내가 월세를 안 내도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근데 전세제도는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감히 주제가 넘지만 전세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돈을 막 어디 굴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큰 돈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이 과의 성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저는 저축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축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축은 은행을 좋게 만드는 거지 내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로 부동산은 전세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손 딱 드신 분들은 딱 이 기본적을 딱 깨달으신 거죠. 이제. 그로부터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아파트로 서면 이제 가장 쉬운 건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파트로.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좀 번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건물도 사고 상가도 사고 또 지금도 뭘 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발점은 일단 아파트였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상가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상가 투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가장 기본.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갈 때 어디 상가 가서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임차인이라고 보고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정 소유가 임대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그 월세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수익률만큼 내 실상을 모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건물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제가 오늘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아파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도 주거용 부동산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이 용어들은 다 아나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다가구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막 집들 많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말고 집들 많잖아요. 소유주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명이고 거기서 1층, 2층, 3층 있잖아요. 거기서 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가구. 한마디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우리가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을 소유하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집을 이제 한마디로 그거가 소유자가 한 명. 다가구. 다세대는 쉽게 얘기하면은 빌라, 연립. 그걸 다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이거는 한 명이 아니겠죠. 우리가 빌라 보통 살 때 빌라 살 때 하나씩 계약하잖아요. 보통 다세대는 이렇게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다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전세 사기, 뭐 빌라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집이 가까운 분들은 학교를 통학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멀리 있는 분도 어떻게 해요? 원룸에 살 수도 있고, 솔직히 아니면 뭐 그냥 다가구 주택 같은데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 안에 둘 중에 하나 살 거예요, 아마. 전세나 뭐 월세 중 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살 때 전세로 살아야 될까요, 월세로 살아야 될까요? 월세 살아야 된다죠. 근데 제가 왜 월세 사는지 말씀드리면 전세는요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막 전세 사기 막 그때 막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막 공감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막 공감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막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 죽고 막 이러잖아요. 막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을 딱 멋지게 힘들게 모아서 1억을 모아가지고 신혼집을 전세 1억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1억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죠, 맞죠? 네, 들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근데 그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최우선, 그러니까 집이 뭐 경매로 날아가든 뭐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의 그 최우선 변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그 금액 안에만 내 보증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그 금액을 넘어가서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저당? 우리가 집을 아파트에 사더라도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그럼 근저당이라고 해요. 근저당.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대출을 8억 받았어요. 8억.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여유는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1억짜리 전세를 10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경매가 넘어가면 은행이 8억 가져가면 나머지 돈 2억밖에 없죠. 10억에 8억 가져가면. 그러면 10억을 10명이 10억을 어떻게 2억을 나눠갈 수가 있어요? 못 갖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몸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법을 좀 알고 내가 전세 1억이 안 들어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주거용 부동산이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하면 아파트 그러면 가장 안정성이 높아서 그래요. 안정성. 그리고 환급성이 또 좋아요. 또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그때는 딱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 또 그만 팔려요. 이렇게 또. 그때 아파트를 그냥 출연 많이 하는 거고 다가구 다세대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라고 그랬잖아요. 빌라는 싸다고 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딱 얘기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어렵고 아파트는 안정성이 가장 높으니까 아까 아파트 손 제가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좋은 게 아파트. 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아파트를 살 때 막 사람들은 막 뭐라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그 아파트를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는 아파트 하나씩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아는 아파트? 잘 모르겠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이 들어봤죠? 첼리투스 들어봤죠? 갤러리아 포레 들어봤죠? 네. 네. 그렇죠? 트리마데 들어봤죠? 네. 그게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드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알려지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기준점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준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었던 강의들을 부모님한테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부분 강의하는 것들은 다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1번 그러니까 인서울 제가 적어놨죠. 서울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께서 아니면 내가 막 뭐 지방에 어디 뭐 요즘에 뭐 세종이 뜬다고 그러는데 뭐 세종 아파트 뭐 하나 사둘까? 사면 안 돼. 안 돼. 뭐 인천 어디가 뜬다? 안 돼. 막 송도가 막 가보니까 송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투자로 사면 좋을까? 제가 그 지역을 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투자는요 중요한 건 뭐냐? 투자는 뭐냐면 아까 그 막 환경성이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성. 그러면 제가 아까 대장 아파트들 막 그 왜 얘기했냐면 누구나 아는 아파트들 살고 싶잖아요. 내가 돈 벌면 그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차를 잘 모르거나 그 지역에 잘 모르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그 아파트를 사줄 매수자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야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인구에서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되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뭐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에 나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살기 불편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조건 투자할 때는 일단 인성을 해서 돈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교육. 그다음에 봐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교육. 교육이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또 좋은 학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집값이 비싸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뭐 좋은 옷 못 입고 막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애들 교육만큼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투자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투자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안 나오더라고요. 저 때는 막 공부하고 싶어도 문제집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거든요. 다 해준다고 해도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거랑은 별개더라고요. 하지만 이 가장 소비력이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금전적으로 돈이 많은 이 40대 50대들은 무조건 초점이 여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잘 되는 곳도 많죠. 일단 강남구가 가장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서초 그리고 뭐 강북 쪽으로 봤을 때는 광진구도 좋고 교육 좋은 곳들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싸죠. 그리고 그다음 교통. 그다음에 인프라, 그 대단지, 신축대장, 그리고 중심지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부동산은요, 다른 거 없이 요거만 봐도 그냥 맞춰가지고 사면 안정성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딱 이거만 보면 돼요. 그냥 여기 조건에 맞냐 안 맞냐만 딱 보면 이게 여기 조건에서 몇 가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은 아파트예요. 다 조건에 만족할 수는 없죠, 솔직히. 이 조건에 몇 가지만 만족이 돼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부동산에 만약에 관심 있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어느 걸 통해서 공부를 하나요? 뭐 카페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런 뭐 소모임? 동호회? 네? 네? 유튜브? 그 유튜브죠. 그래서 저희 때는 카페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 듣고 거기다 보면 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 글도 잘 쓰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네임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네임드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내가 아파트 여기 사야 되는데 살까요?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서 하니까. 근데 유튜브를 보면 반은 좀 사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보가 괜찮은 정보도 많지만, 그러니까 정보는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서울 집값 너무 비싸고 뭐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니까 떨어진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막 너무 비싸다 이거 반토막 나야 된다 이런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맞죠? 앞으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막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희망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가급적이면은 근처에 둬도 안 되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귈 때도 우울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이 주거가 좋은 게 뭐냐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나오더라도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무조건 1번을 하는 게 좋아요. 1번. 왜냐면 내가 10억, 5억 주고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거의 다 5억을 내가 다 먹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게 없어요. 보통은. 부동산 사면은 다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있으면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무조건. 그리고 투자로서의 아파트는 실거주 하나, 그리고 한 개로 또 사가지고 매매 사업을 해서 돈을 또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주하는 부동산은 투자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왜냐면 투자를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사람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거주 하나는 세금을 거의 물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아파트 하는데 그럼 내가 아파트로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사업자를 내가지고 매매 사업을 하면 실거주는 실거주대로 내가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고 1매매 사업자로 돌리는 것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제가 여기에 지장되지 않고서 돈을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곡차곡 내용을 쌓는 거죠, 이제. 맞죠?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요. 그 때문에 내용을 좀 쌓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내가 어느 시점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거주 아파트 하나를 산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주거용 부동산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매매 사업자를 해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하고 이게 좋다고 이걸 하거든요. 거기서 돈을 좀 말아먹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투자는 100%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샀는데 투자로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4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파트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야,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노후가 보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설명 듣고 누가 막 되게 잘하거든요. 상가 막 파는 사람들.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반복적인 것도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내 계산적으로 손해볼 게 1도 없어 보여요.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내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공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니까 하는 그런 화자가 제가 그래도 적어놓은 거거든요. 일단은 내가 그거를 잘하기 전까지는 제발 딴 길을 가지 말자.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이런 꿈을 좀 크게 가지라고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돈이 많아야 건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난 돈이 그 최대한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반포자이 아파트가 얼마죠? 지금 한 40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럼 반포자이 아파트 40억인데 건물을 사려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예? 10억? 10억? 자 10억 10억으로 반포자이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10억으로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에요. 10억으로 4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억으로 반포자이 아파트 40억짜리 못 사지만 10억으로 4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왜냐면 국가에서 정해준 법이 있잖아요. 대출도 법이 있거든요. 지금 그 법도 계속 바뀌어요, 되게. 그래서 뭐 대출 규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40억을 내가 만약에 4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30억을 해줘요. 그 10억에 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 지금 나라 법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면 20대잖아요. 20대에서도 건물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억이었잖아요. 그쵸? 2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억으로. 내가 2억이 있다.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뭐 광화문이라든지 막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으리으리한 빌딩만 보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빌딩 건물이죠. 영어로 빌딩, 한국말로 건물. 그쵸? 근데 건물은 건축물의 약자예요. 그냥 건축물. 네,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런 게 다 건물이에요. 다 여기 우리가 가게하고 있는 제가 가고 있는 여기도 건물인 거고, 다 건물인 거고. 제가 말했던 아까 뭐 다가구 그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이고 살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남의 얘기 같아서 이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건물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누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근데 이거 알면 알수록 재미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를 깨닫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게를 제가 왜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갑자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좀 우울한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 과거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또 기회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건물 투자가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하겠지만 제가 건물 투자에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컨설팅을 했을 때 제가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그 사람의 건물을 사주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나한테 제가 얼마 갖고 있는데 건물을 사주라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10억인데 저 건물 사드려요. 그럼 제가 그걸 포트폴리오를 딱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당신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건물 사고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맞는 건물을 딱 사주는 거예요.
아까 10억으로 얼마짜리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40억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수술 얼마 받냐면 딱 1%를 받아요. 1%. 40억 1% 얼마죠? 4천만 원. 그렇죠? 돈 벌기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렇죠? 근데 저도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부동산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아파트에도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있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여러분들도 고수가 되면 그렇게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내 투자는 내 투자도 하지만 그게 그만큼 매력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건물투자는 돈인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고났다고 생각 상속신용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먼 미래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됐을 때 조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된 컨텐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아파트 같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던 레버리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회적인 인재가 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만한 급여 소득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거나 뭘 하더라도 그만을 감당할 능력이 되면 투자에 대한 폭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좋은 직장과 좋은 또 급여소득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예. 그래도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는 남들보다 무조건 빠를수록 좋거든요. 무조건 투자 공부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영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영끌. 아까 10억에서 40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거 영끌 아닐까요, 이거? 그쵸? 그쵸? 40억을 4% 연이라고 봤을 때 4, 4, 16 한 달 이자가요 1년이면은 1억 6천이거든요. 그럼 한 달 이자가 한 1200 정도 나오나요? 1200 좀 넘게 나오네요. 한 1300, 1400 나오는 거예요. 1300, 1400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이게 영끌인 거예요. 이게 영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무리한 걸 대출을 받으면 그게 영끌. 반대로 내가 40억 대출 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1,400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400이에요 대출 이자가. 내가 한 달 급여 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일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 3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1,400만 원 돈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럽죠. 그러면 그게 레버리지. 영끌과 레버리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자기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게 1번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돈 벌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의사, 사업가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현금 소득이 많으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장 다녀가지고 연봉 뭐 한 달 월급만 2천만 원 받기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미래 시대는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치를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끌은 솔직히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양날의 칼 같거든요. 잘 쓰면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주고요, 잘못 쓰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집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한 몇 년 전에 막 부동산 붐이 막 일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막 연끌한 사람들 막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청 우울하고 막 지금 대출만큼만 갚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어요. 대출금 받느라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영끌.
제가 말했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능력만 좋으면 레버리지를 이용,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큰 자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전세도 말씀드렸죠. 전세가 뭘까? 레버리지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8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난 어때? 갑자기 8억 생긴 거죠? 딴 것도 뭐 사야 되겠죠? 그게 레버리지. 전세가 들어간 사람들은 집주인 좋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전세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레버리지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금리가 높을 때는 좀 힘들어요. 금리가 높으면 제가 아까 4%라고 이자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금리가 만약에 5%, 6%, 7% 올라가면 내가 이자 냈던 게 아까 1,400원에서 2,8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2배로 올라가면 그럼 어때요 갑자기? 내가 월 2,000을 벌어가지고 1,400만 이자는 부담스럽지 않았었는데 금리가 2배 돼가지고 2,800 내야 되면 800만 원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무서운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 투자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처음부터 하면 좋기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자로서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라든지 또 경매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도 많이 공부하라는 취지로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지금은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데 나중에 직장 다니거나 그랬을 때 내가 1,0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경매 이쪽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도 아파트 못 사잖아요. 물론 살 수 있겠죠. 어디 뭐 지방에 아파트 뭐 살 수 있는 아파트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거의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것도 있어요. 경매라든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아무리 1,000만 원 많이 이용해가지고 정말 상가 1억 미만 상가들도 많거든요. 사보는 거죠. 거기 월세 나오니까 월세 나오는 거로 이자 감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건물 투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러면 토지, 건물, 임대차를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토지는 뭐죠? 땅이잖아요. 땅.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들 보면은 조그만 100평에 엄청 위로 올려놓죠. 올려놓는 거잖아요. 예를 100평을 가정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 100평 땅에 되게 많은 가구수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00평에 10가구가 있어요. 그럼 10가구 나눠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 가구당 몇 평을 갖고 가는 거죠? 10평이죠. 10가구면. 그렇죠? 그럼 100가구면 100평이 한 평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땅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크게 목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땅도 아니고 건축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축물만. 그 아파트 건축물만. 근데 이 건축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식이 지나면 낡아지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를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격 중고차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만 유일하게 가격이 잘 떨어지진 않죠.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보통은 땅값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건축물의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고 꼭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몇몇 나라들이 그런 게 있어요. 몇몇 나라들이 아파트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게 그런 개념이고 토지가 그런 개념인 거고 아까 만들었던
똑같은 토지에 오피스를 짓느냐, 상가를 짓냐, 아파트를 짓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게 건물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뭐냐면 그 건물에 우리가 사람 사는지를 월세 놓으면은 그냥 주거용으로 월세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 상가형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 주면은 장사하는 사람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세 개를 좀 알아야 예,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부동산은. 예. 그러면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관심 있는 분 있어요? 근데 잘 모르죠, 솔직히. 근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지금 금리가 어떻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분야에서도 꼭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투자자로서는 무조건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주식에도 연관성이 있고요, 부동산에도 연관성이 있고, 모든 산업 전반에 금리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는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자들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금리가 높으면 안 좋을 거 같죠, 맞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똑같은 10억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2배로 올라버리면 대출금 2배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역발상을 해보세요. 역발상을. 투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다 나의 경쟁자들일 수 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하기 다 싫대. 옛날에 경쟁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갑자기 경쟁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위에 들까요? 내가 우위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이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사는 사람들이 여기 다 경쟁을 해야 돼 막. 근데 이 사람이 없어져.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이 팔던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겠죠. 그 투자자라면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금리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투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경쟁자들이 많으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수요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기 어렵죠. 그럼 이자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경쟁자는 반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막 사야 된다고 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네. 남들이 사지 말할 때는 반대로 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약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과거 저금일 때 건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어땠냐면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완전 제로금리였거든요, 진짜. 진짜 돈을 빌리면 이자도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 부동산 시장에 막 몰렸어요. 그때 거품이 엄청 꼈어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죠, 지금. 그때 누구나 다 서로 건물 사야 된다, 아파트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붐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샀던 사람들은 물린 거예요, 지금. 반대로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때 돈을 번 거고. 그리고 그 판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사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쉽진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남들은 하지 말라고 혼자만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깨달으면 나중에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도 작년 말 정도에 샀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매수자들이 지금 조금 올라갔거든요.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런 거 남들이 움츠러들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다 미래 투자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미래 투자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과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를 좀 제가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저 때만 해도 손품 발품 해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와 프로테크. 챗GPT 그쵸? 다 쓰죠 이렇게 맞죠? 저는 기계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아, 이게 이 정도로까지 정교해졌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챗GPT가 다 말해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리고 이 프로테크를 여러분들 같은 어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어플도 많이 쓰세요? 혹시 부동산도? 근데 이런 어플도요 많이 나와 있으면 뭐예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보니까 이제 프로테크 관련된 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만 잘 알려줘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좋은 기술과 정보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의미하는 걸 잘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걸 활용을. 그래서 잘 만져보고 그거 갖고 있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거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 똑똑하신 분들하고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보 교류는 진짜 좋은 정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진짜 좋은 정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잘 서로 할 수 있는 모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죠. 양극화. 지금도 많이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미래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껴야 될까요 이제? 높은 쪽으로. 제가 약간 너무 막 이런 걸 조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만날 때 무조건 저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요. 그냥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저는 그 사람 그런 게 끌려요 이렇게. 네. 하나라도 배울 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나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재밌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거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한테 그런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커뮤니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젊은 나이에 만약에 커뮤니티 가입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쁨 받으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줄 거예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지금 제가 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뭔지 나가보고 네. 교육도 받아보고 디프리도 가보고 그러면 그 많은 그 고수분들이 나 때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 많은 걸 알려줄 거고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탁 스며들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찌됐건 사회가 갈수록 빡빡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 없을까요? 제가 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만약에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수익률 부동산을 제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주거형보다 확실히 쉬운 건 알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 고금리 자체를 제가 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수익형이니까 임대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세가 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공실이 나버리게 되면 그게 상세가 안 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럼 대표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 공실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공실이에요. 공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임차인이 주는 월세로 내가 이거를 이자를 감당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누가 뭐 임차인 나간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온전히 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이거 설명을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렇게 적었어요. 리스크룸을 레버리지로 활용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 갬블러들이 도박할 때 도박에 돈을 따는 사람들은 왜 돈을 따는지 알아요? 이게 많으니까 쫄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막 쪽을 잃으면 들어온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표정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 뭐 이러도 되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모든 게 연관되어 있어요. 레버리지 연관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리스크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부분들 항상 좀 쌓아놔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하냐?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쉽게 예를 들게요. 40억짜리 50억짜리 건물을 내가 10억 그 40억 대출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억짜리 건물을 안 사는고요. 48억짜리 건물을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레버리지를 40억 쓰면 내 돈 10억 있었죠. 그럼 내가 얼마 남죠? 2억 남잖아요. 50억짜리 건물, 48억짜리 건물 사면 예를 들면 50억짜리 건물에 처음에는 내가 10억이 있어요. 은행에서 40억을 대출해 준대요. 그러면 내 돈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 쓸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나는 40억의 레버리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돈 8억. 48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죠. 2억을 항상 냈어요. 2억을. 그 제가 책에도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 같은 거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몇 번 섭외가 들어가서 방송 나가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검색해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40억이면은 이자가 1,400만 원이잖아요. 1,400만 원이면 한 2억 정도면 1년 반 정도에 내가 땡전 안 붙어도 될 이자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건물을 투자하거나 뭐 사려는 분들한테 이 레버리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몰빵해가 돈을 다 써버리면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라는 설명 꼭 드리거든요. 대신 레버리지는 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똑같이 48억짜리 건물 사는데 내 돈 10억 들어가서 38억을 대출받아요. 그럼 내 돈 없는 건 똑같은 거죠. 여윳돈 없는 건 똑같은 거죠. 40억 대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2억을 냅둬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내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대출을 뭐 많이 좀 덜 받고 자산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제가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수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요. 만약 몇 억짜리 건물 살 때 내 돈 얼마고 이랬을 때까지 수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리스크룸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투자를 할 때 분명 위기 상황이 생기는데 위기 상황을 겪고 못 겪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걸 잘 넘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때가 좋을 때 다시 다 보상을 받는데 이 위기를 못 넘기면 결국에는 경매되는 거죠. 경매.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경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헐값에 팔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 리스크를 얼마나 잘 감당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HF에서 시행하는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서 네. 시행 이후에 그 매매 가격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어디서 실행이 뭐 하는 거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번에 하려는 네. 그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아, 지분형 모기지? 이게 어떤 건 저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가격의 일부를 그냥 이제 HF에서 부담을 하고 네. 이제 뭐 수익을 나면은 이제 지분만큼 수익을 분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제 뭔지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내 돈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가고 그 걔네들은 그걸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이걸 다시 배당한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시행이 됐을 때 이제 네. 아파트 시장이 있어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가. 아파트 시장에 이거랑 이게 혹시 리츠 투자라고 들어봤어요? 비슷한 거 같은데 맞죠? 네, 비슷한 거 같은데 이제 시장과 연관성? 글쎄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리츠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주식은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 리츠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 수익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100%는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아야 나한테 많이 배당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점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저라면 큰 돈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그 쪼개지는 거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수익을 좀 높이려는 그런 투자 상품인 거잖아요. 저는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장기적인 투자. 그럼 장기적인 투자인데 그 장기적인 걸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아파트 시장과 연관성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투자자들은 국가에서 하는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고 솔직히 경쟁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넣거나 이럴 때도 또 민영주택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적인 기업이 만드는 건설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솔직히 돈을 버는 쪽은 국가가 아니고 이런 개인과 사업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이거에 대한 거는 글쎄요, 저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여요. 그게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게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청년 주택이라든지 뭐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 시장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거든요. 계속 지금 막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시장하고는 아주 별개의 문제 같아요. 별개의 문제 이게. 왜냐면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과 임대주택에 살아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사람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관점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도 그 분야를 제가 또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한번 이것도 저도 그 얘기 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볼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해서 저한테 저는 이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런 시기라서 그런데 만약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지역적인 거를 뭐 혹시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조건들이 사업이 오고요? 네. 그럼 많은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인서울에서 할 때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만약에 어떤 지역이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으면 지역도 좋고 지역이요? 아니면은 이게 제가 왜냐면 몇 가지 조건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보통 주식 방송을 보더라도 주식이 좀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볼 때 만약에 어찌됐건 갭 투자든 뭐든 좋은 걸 사야 되는 게 초점인 거잖아요. 뭐든지 좋은 거를. 그러면 사업에서 5억이면요. 예를 들면 내가 5억을 갖고 있다가 가정 해볼게요. 5억이면 전세가가 6억이면 11억이고요. 그렇죠? 전세가가 7억이라고 하면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억짜리 아파트 중에서도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이 있고 84제곱미터, 34평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84제곱미터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차에 대중화된 차가 거의 아반떼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좋은 게 소나타, 그레저 타면 되게 좋은 차고. 근데 지금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대부분 한 소나타 정도 뭐 이 정도 급이 가장 이제 좀 많이 타는 차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도 저 예전에까지만 해도 59제곱미터, 24평이 가장 국민평형 때를 갔었던 지금은 또 올라갔으니까 84제곱미터, 34평형이 가장 조금 무난한 항급성도 좋고. 그럼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세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억, 12억 정도 아파트가 하면 전세가가 한 6, 7억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12억 정도에 되는 아파트 중에서 좋은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어느 지역 좋다. 왜냐면 어느 지역 좋다라는 거는 좋은 지역은 명확하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뭐 이렇게 가는 좋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들어가는 지역 중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근데 쉽지가 않은 금액 같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이 259, 이 구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뭐냐면 그냥 저는 이제 한강 딱 한강을 끼고 있는 딱 3구가 있어요. 다 이렇게 강남 쪽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 맞은편들이 이제 광진구가 있고 강남구의 맞은편 성동구, 그래서 용산구의 맞은편이 또 이렇게 서초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만 봤어요, 저는 아파트 처음 봤을 때. 무조건 그거 중심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마포구는 마포도 좋죠, 마포도 좋은데 전 개인적인 거죠. 마포에 사시는 분 있으면 좀 그럴까봐. 전 개인적인 거예요. 등수로 따지면 좀 마포구보다는 광진구가 나은 것 같아요. 마포구보다 성동구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1등을 따지자면 1등 강남구, 2, 3등은 공통 2, 3등은 서초 용산구. 그리고 4등 되겠죠. 4등은 송파구. 그리고 5등은 성동구, 6등은 광진구, 7등은 마포구. 이렇게. 여기 안에 범위에 드는 순서대로 보는 게 좋겠죠, 이때. 여기가 안 되면 이 구랑 가까운 구, 그 다음 이 달라붙어 있는 구를 봐야 되겠죠. 이 달라붙어 있는. 근데 우리가 서울 지도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구 굉장히 커요. 이쪽 크잖아요. 저는 지역적만 얘기하면 이렇게 이거를 근데 강북은 조금 많이 좀 쪼개져 있어요. 성동구랑 붙어 있는 구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억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쪽도 괜찮아 보이고 마포구 쪽도 괜찮아 보이고 이 순번으로 보면 6, 7등이잖아요, 지금 맞죠? 있을 것 같아요, 찾으면. 그거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동대문구 정도 볼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 이 정도 선에서는 다 될 것 같아요, 그 돈이면. 혹시 강동은 어떻게 보세요? 강동구 좋죠. 8등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지역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다니까. 왜냐면 그 지역을 제가 막 그렇게 저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거리가 좀 멀다 싶으면 그냥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좀 먼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 쪽이랑 붙어 있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마포구도 내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솔직히. 그러니까 중심은 강남구가 중심인데 제가 강남을 좋아해도 저 강남 안 살아요. 네, 강남구가 중심인데 강남구가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 인프라와 교통이 이 완벽한 이 조화가 되는 게 강남구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불면일 거란 말이에요. 용산구 좋죠. 너무 좋아요. 용산구도 막 용산구 뜬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죠. 용산구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미래 시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강동구도 좋죠. 깨끗하고. 네. 또 질문 혹시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20대 중반이시면 1억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뭘 할 거냐고요? 1억 있어요? 있다면 경매할 것 같아요. 경매. 1억 있으면 경매. 경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부동산에서 많진 않아요. 근데 경매로서는 1억이 있으면 왜냐면 부동산은 가장 기본은 내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툴이 경매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거를 싸게 산다고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툴이 좀 있고. 그러니까 경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경매는 1억이 경매 있으면 1억짜리로 저 같으면 경매 중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빌라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아주 구도심에 깨끗한 거 말고 아주 오래된 구도심에 상가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새 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상가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왜냐면 물론 오래된 상가인데 막 다 막 폐허가 돼 있고 막 진짜 막 할렘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다 채워져 있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들은 막 뭐 보통 그러잖아요. 너 창업하면 뭐 하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카페가 있고 예를 들면 카페 있어, 중국집 있어, 고깃집 있어, 곱창집 있어. 뭐 하고 싶어요? 창업하고 싶은 거. 카페 하고 싶죠, 그렇죠? 이런 관점 때문에 투자를 연결시켜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쁘고 막 좋고 막 깔끔하고 다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투자도 깨끗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돈에다 누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협박이라는 거예요. 협박. 나는 거기서 어느 사람이 한 10평짜리 상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운 좋게 한 2억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내가 1억 4천밖에 안 들어갔고 내 돈 막 한 6천밖에 안 들어갔어. 예를 들면 2억에 낙찰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임차인이 뭐 월세를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내. 뭐 이자 충분히 감당 내고 남겠지 조금이라도. 근데 이 임차인이 할머니야. 근데 순댓국을 팔아요. 순댓국을 예를 들면 기가 막히게 순댓국 파는 거예요. 사람 줄 서서 먹어. 하루에 줄 서서 먹어가지고 막 오픈러라고 막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되게 허스름해 보기에는. 이런 게 있고 어떤 데는 카페야. 너무 깔끔해. 건물도 깔끔해 이뻐. 월세 한 300만 원 돼. 근데 맨날 가면은 카페 안에 여주인 혼자서 핸드폰 보고 있어 이렇게. 어디가 더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멋은 내가 부리면 되는 거예요. 투자랑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제가 처음에 패션 회사를 왜 들어가냐면 옷이 좋고 패션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면서 야 너 회사 왜 그만두는 거니까 저 옷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사는 걸로 좋아할래요. 일하고 연결되니까 너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 일로서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일로서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좋아했던 거를 일로 딱 갖다 붙이니까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돈 벌면 다 해결이 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내가 1억이 있잖아요. 그 1억으로 내가 어떻게 돈 벌 것만 궁리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 것만.
남들의 보여줬더니 이거 내가 산 상가야. 아, 이게 뭐야 그지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지 같다고? 나 여기서 얼마 벌는지 알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월세 한 번도 밀린 적도 없어. 할머니 엄청 칼 같아. 나 가잖아? 순댓국도 한 번 공짜로 줘. 이게 낫지 않아요? 예? 근데 카페 간지나는 사람만 카페 한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돈을 못 버리면 맨날 갈 때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월세를 못 내겠어요. 막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이런 소리를 맨날 듣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겠다는 거죠.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1억으로. 경매 투자에서 월세 제가 있잖아요. 월세가 나오는 탄탄한 월세가 나오는 곳을 잡아서 이 월세로 내가 이자를 하더라도 내 용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뭐 공부를 잘 해봐요. 네,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친구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거죠. 뭐 먹으러 갈 때, 친구들끼리 뭐 먹으러 갈 때도 막 용돈 계산하고 막 그 월급 받으면 월급 계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자 뭐 가자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연구만 하는 거예요. 경매 한번 잘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매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 근데 모든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경매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공부했어요. 근데 나는 아파트 샀어. 영어는 없을 것 같죠? 아니.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이 아파트 공부한 사람하고 다른 분야를 공부해본 사람과 아파트 보는 걸로 달라지는 거죠. 아파트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도 경매를 살 수 있고 아파트도 어떻게 사야 되는 방법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 대출도 더 많이 봐주는 방법도 있고. 됐나요? 또 질문 없으면 질문 있어요? 네. 주식 투자 뭐 하시나요? 네? 주식 투자 뭐 하세요? 주식 투자요? 네.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절대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누가 뭔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저는 제가 주식 투자 안 하는데 와이프가 주식 투자해요. 저는 부동산, 와이프는 주식. 그래서 와이프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질 않아요. 잃어도 상관없다는 주의거든요, 약간.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거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왜요? 어떤 거 찍어달라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주식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개 시간적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아까도 하는 내용이 요식업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제가 조금 저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힘들다는 게 뭐냐면 뭐 장사가 힘들고 돈을 못 벌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열정이 잘 안 가요. 열정이. 그런 것처럼 저도 좀 잘할 수 있는 거만 하고 주식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주식도. 주식 투자 뭐 관심 있으니까 물어봤던 거죠.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왜냐면은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찬가지고 이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만약에 내 주식이 재밌다? 그럼 주식만 파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근데 결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 살 거예요. 끝은 제가 아는 사람들의 부자들의 끝은 항상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는 꾸준히 계속 하시는 길을. 또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할까요?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그렸어요. 이게 왜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연령대도 잘 모르고 잘 어떤 몇 분이 올지 잘 모르니까 솔직히 어떻게 초점을 잡아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걸 지금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게?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분에게 제가 좀 큰 선물 하나 드려야 됩니다. 제가 평생 투자에 대한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개인적 연락처 알려드리고. 네. 아, 찍어도 괜찮아요.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힌트 주세요, 힌트. 네? 힌트?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세. 네. 저희 네. 말해도 되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제 한 곳으로만 이제 쭉 뭔가를 하고 있고 여기는 여러 군데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로 이제 한 우물만 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사진을 쓰신가요? 일단 접수했어요 제가. 또 다른 거 있으면 제가 들어보고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또 있으면 또 네. 네. 남들이 다 가는 곳은 이제 많이 낚이지 않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낚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일단은 접수할게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네. 그 본인이 목표로 하는 시장을 강으로 잡으면 낚싯대를 준비를 해올 텐데 목표를 바다로 설정을 하면은 그물을 준비해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일단 접수해 놓을게요. 일단. 네. 또 있을까요? 여기는 낚싯대 3개라서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얘는 어쨌든 그물이 한 개지만 큰 그물이라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접수해 놓을게요. 네. 또 있을까요? 이제? 근데 이 네 분이 말씀하는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뭐냐면 말씀들 다 너무 잘해주셨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제가 하고자 할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낚싯대는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공부예요, 공부. 낚시를 하려면 고기 잡는 낚싯대를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예요, 공부. 왜냐면 그냥 뭐 누가 뭐 얘기해가지고 어디 넣어라 이렇게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려면 고기도 많이 잡으려면 낚시 하나로 잡는 게 나을까요? 3개로 잡는 게 나을까요? 3개, 그렇죠? 공부를 자기 선에서만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여러 가지 계속 공부를 많이 해둬야 내가 그거를 하나를 써먹더라도 이 종합적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한줄만 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은 뭘까요? 그물은 뭐냐면 낚싯대로 잡는 것도 훨씬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바다는 뭐냐면 우리 실제로 고기가 보여요? 고기가 안 보여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요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해요. 맹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붙들고 내가 어떤 거 어떻게 해줄 테니까 이거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다 돈을 낸다니까요. 자기 저지단도 걸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투자는요 그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오래 끌려고 얼마 벌다 얼마 많잖아요. 투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바다와도 같아요. 고깃대가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낚시 기술을 배우고 예? 더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커뮤니티하면 좋은 사람들 커뮤니티까지 하면서 이 바다에 낚시를 딱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 어떻게 투자예요. 근데 고기가 물때가 잘 맞으면 고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낚싯대도 안 쳐놓고 이것도 안 쳐놓으면 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돈을 벌려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빌드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빌드업 됐을 때 돈은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됐을 때 이 빠른 시간 1년이라도 빠르고 1시간이라도 빠른 이 시간에 뭔가 빌드업을 하나씩 해놓으면 나중에 딱 됐을 때 사람들과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돈은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대신 그물을 쳐놓고 낚싯대를 던져놓은 사람들한테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림 그렸어요. 오늘 어찌됐건 뭐 강의를 제가 또 어떻게 준비될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좋은 말씀을 또 유익한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나중에 뭐 교수님을 통해서 제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면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여기 계셨던 분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게요. 도움을 네, 진짜로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 있던 분들이 정말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기 있던 분들이 정말 이거 궁금해서 이런 거 알고 싶어라고 전화 오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저도 그냥 나이만 생각했을 때는 모든 거를 하고 싶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비교하면 너무 저는 이제 할 게 없어 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입니다. 왜냐면 제 또래 사람들은 적이 아니에요. 꼰대들 그냥 진짜로 고루해. 열심히도 안 해. 무섭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잃을 게 없고요. 이 사람들은 막 크게 막 이걸 뭐 계산하지도 않아요. 열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분들을 소통하려는 이유도 저도 자극받고 하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저도 많이 도움 될 수도 있도록 할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